자, 두 번째,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현재의 의미를 잃는다. 당신이 원하는 위치나 모습에 대한 비전은 당신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이다. 목표가 없다면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 폴 아던. 자, 목표가 있는데 미래에 있는 꿈이 있어야 그것이 목표도 나온다라는 거지요. 미래에 대해서 고통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거나 앞으로 나아갈 희망이 없던 그들에게 행복은 불가능했다. 목적이 없는 현재는 감옥이 되었다. 목적이 없는 현재는 감옥이 되었다. 목적이 없는 삶은 과거의 생각이나 자살 충동, 그 밖에 다른 심각한 문제들에 갇혀 있는 삶이다. 살아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남아있는 생명은 모조리 순간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데 사용되었다. 그러다가 그들은 물에 빠진 사람이 산소를 갈망하는 것처럼 죽음을 갈망했다. 프랭클은 죽음의 소용성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죠. 프랭클은 적은 것이 죽음의 소용서에서 목적, 미래에 대한 믿음을 이런 수용자는 불행의 결말을 가졌다. 믿음을 상실하면서 그들은 정신적인 힘도 잃고 말았다. 그들은 스스로 무너져 내렸으며 정신과 신체가 파악이 되는 길로 들어섰다. 용기와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신체의 면역력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 아는 사람은 희망과 용기를 갑자기 잃으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가 생기는지 이해할 것이다. 프랭클이 인용한 영혼의 관점 아래에서라는 표현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이 말은 보편적이고 영원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한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프랭클은 그 표현을 가볍게 사용하지 않았다. 이것은 프랭클의 의미치료, 즉 인간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관점으로 작업한다는 그의 핵심 사상이자 심리치료 기법이 되었다. 프랭클은 강제 수용소에 잡혀가기 전부터 이 이론을 발전시켰다. 그리고 수용소에서의 경험으로 자신의 견해를 확정하고 사상을 그렇게. 프랭클의 목적은 수용소에서 살아남아서 원고를 다시 써서 책으로 출판하는 것이었다. 또한 아내와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원했다. 이러한 목표들이 프랭클을 살아남게 했다. 살아야 하는 이유가 모진 시련을 어떻게 해서든 견디게 한 것이다. 의미 심리학 분야의 저명한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와 캐슬린 보스는 현재 사건은 미래의 결과와 연결되어 있을 때 의미가 생긴다고 말한다. 인간의 행동이나 경험이 미래의 결과와 아무런 연결성이 없으면 그 의미를 잃고 만다.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프랭클에게 미래의 희망과 목적은 있고 의미 있고 성공적인 삶의 토대였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의 심리는 방황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서 희망을 잃는다면 사람들은 더 나아지는 방법을 찾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한을 발휘하지 못한 채 외부 환경에 고스란히 휩쓸리는 피해자가 된다. 목표가 없는 곳에서 인간은 소멸한다는 속담이 있다. 보통 사람에게 희망은 그저 막연한 소망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삶이 어떨지 잠시 생각해보라. 기대하며 계획을 세울 구체적인 무언가가 없다면 현재는 몹시 고통스러워진다. 이런 상황에서는 끝없이 추락하는 소용돌이에서 탈출할 수 없다고 느끼게 된다. 상황을 스스로 통제하는 것은 꿈도 못 꾼다. 희망이 없다면 동기부여는 불가능하다. 어떤 희망도 품을 수 없다면 무언가 행동을 할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 어떤 결과? 심리학자들은 희망을 의지와 방법으로 설명한다. 의식적인 선택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희망은 의지다. 희망을 지닌 사람은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한다. 그리고 자신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는다. 자신의 결정이 중요하고 자신이 인생의 결과들을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희망이 있다면 그것을 이룰 방법을 찾거나 아니면 유연함을 발휘해서 방법을 만든다. 따라서 희망은 방법이다.
희망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방법이 있다. 희망은 승산을 따지지 않는다. 희망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희망, 의지와 방법을 만들어낸다. 심리학자들은 원대한 희망을 지닌 사람과 작은 희망을 지닌 사람의 뚜렷한 차이를 발견했다. 그 전에는 평생 희망을 연구해온 저명한 임상심리학자 찰스 스나이더의 말로 요약할 수가 있다. 원대한 희망을 지닌 사람은 목표에 도달하는 다양한 길을 찾으며 새로운 방법을 기꺼이 시도한다. 반면에 작은 희망을 지닌 사람은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며 난관에 봉착했을 때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한다. 했네요. 물러서려고도 하고 하는 경향이 있다. 회피적인 성향으로 그들은 계속 소극적으로 행동한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과거 경험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그러나 원대한 희망을 지닌 사람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 실패를 다른 실행 가능한 접근 방법으로 찾아야 한다는 피드백으로 받아들인다. 원대한 희망을 지닌 사람은 구체적인 결과를 만들기 위해 100% 전념한다. 그들은 흔들림 없이 목표를 확고하게 유지하지만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이나 방법은 매우 유연하게 조정한다. 엔젤라 다크워스는 투지와 성숙에 대해 전곡을 찌르는 설명을 한다. 프랭클이 깨달은 것처럼 미래에 대한 명확한 목적이 있을 때 뿌리를 내린다. 프랭클처럼 원대한 희망을 지닌 사람은 몰입하며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에 관해서 완벽히 유연하다. 인생의 명확한 목적이 없으면 당신은 내는 핑계를 찾는 데 집중할 것이다. 결국 희망이 없으면 그 무엇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하고 근본적인 요인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것이다. 희망이 없으면 현재는 의미를 잃는다. 크게 두 번째,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스토리는 미래를 위협한다. 얼굴에 주먹이 꽂히기 전까지는 누구나 나름대로 계획이 있다. 마이크 타이슨. 16세 때 나는 어머니와 두 남동생과 함께 아이다호주 선딜리에 사는 가까운 지인 마이클 바크를 방문하려고 길을 나섰다. 5시간 동안 운전해야 하는 거리를 절반쯤 지난 저녁 시간이었다. 운전을 하시던 어머니가 피곤하다고 하셨다. 이제 막 운전을 배운 나는 기회를 놓칠세라 내가 운전을 하겠다고 나섰다. 어머니는 뒷좌석에 누워서 금방 잠이 드셨다. 내가 차를 몬 지 몇 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건설 현장에 나타났다. 깜빡거리는 불빛이 왼쪽 차선을 가르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시력 같은 밤에 비가 내리고 있었고 도로 오른쪽은 차단벽이 건설 현장을 막고 있었다. 그는 내가 상황의 주도권을 갖도록 도왔다. 나 자신과 내가 돌봐야 하는 두 동생을 위해서라도 나는 그리야 했다. 저명한 트라우마 전문가 피터 레비는 트라우마는 우리에게 발생한 사건 그 자체가 아니다. 감정이입을 해주는 증인이 없을 때 내면에 머무는 감정이 트라우마다라고 말한다. 그 경찰관은 내게 감정이입을 해주는 증인이었다. 과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품을 때 삶은 당신에게 유리하게 펼쳐지지 않는다. 당신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사건에 휘둘려 있는 삶을 살게 된다. 과거의 부정적인 스토리를 입히면 삶이 자신을 함부로 대한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희생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 건강한 정서는 긍정적인 과거와 가슴 설레는 미래를 품고 있을 때 생긴다. 긍정적인 사건을 실제로 경험해야만 긍정적인 과거를 품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과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실제 일어난 사건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 당신에게 발생한 실제 사건보다가 미래를 바라보는 것. 심리학에서는 시간을 순차적으로 보기보다 전체적으로 본다. 우리는 보통 과거는 지나간 시간이고 현재는 지금 살고 있는 시간이고 미래는 다가올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은 심리학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 지금 이 순간이 함께 존재한다. 미국 소설가 윌리엄 포커너는 과거는 절대 죽지 않는다. 심지어 지나가지도 않는다라고 말했다. 과거의 스토리는 미래의 목표와 희망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그 스토리를 주로 만드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더욱 찬란한 미래를 맞으려면 더 나은 과거가 있어야 한다. 과거의 스토리를 반복해서 재해석하고 재구성하라.
그러면 점점 성숙해지면서 가장 힘겨웠던 순간들마저 경외심과 기쁨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고난에서 교훈과 삶의 의미를 얻게 되고 그 순간들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맞다. 삶은 고난이다. 고통이 삶의 한 부분이다. 사회적인, 경제적인 위치나 인종 등 여러 요인과 상관없이 누구나 살아가면서 엄청난 감정적인 고통을 경험한다. 실망스러운 일을 겪고 이렇게 설리번과 나는 격차와 유익이라는 책을 공동으로 저술했다. 설리번. 여기서 격차는 자신의 모습이나 경험에 대한 평가가 자신이 생각한 이상적인 결과와 다를 때 생기는 차이를 말한다. 끔찍한 시련을 겪을 때 그 경험에 격차라는 프레임을 씌우면, 즉 당신이 그 경험을 이상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해석하면 인생의 사건들은 당신에게 그저 벌어지는 일이다. 그리고 당신은 그런 경험의 산물일 뿐이고 일어나는 사건들에 휩쓸리는 무력한 피해자다. 어떤 경험이 이상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부정적인 비교를 모든 경험을 개인적인 성장의 계기로 전환할 때 비로소 유익이 생긴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 경험을 유익한 경험이라는 프레임으로 설정하라. 경험에서 적극적이고 의식적으로 교훈을 얻으라. 그러면 더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진다. 끔찍한 시련을 겪을 때 그 경험을 유익한 경험이라는 프레임으로 설정하면 인생의 사건들을 당신에게 유리하게 펼쳐진다. 당신은 더는 경험의 산물로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의 경험이 의식적인 선택의 산물이 되는 것이다. 경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당신의 손에 달렸다. 당신이 경험의 주인이지 경험이 당신의 주인은 아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이었다고 해서 그 경험들의 가치를 깎아내리지 마라. 오히려 고통에서 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으므로 그 가치를 귀중하게 여겨야 한다. 또한 고통스러운 경험에 감사함을 나타내라. 혼수 상태에 있을 때에 어머니는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다. 제 아들을 키울 수 있도록 생명을 너희들로 심게 기도하고, 그리고 의식을 되찾을 때 어머니는 자신이 살아난 것처럼 또 깊은 죄의식을 갖고, 어머니를 돌본 간호사들이 어머니의 그런 태도를 보면서 놀라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극심한 고통이 쉴 새 없이 밀려와도 어머니는 살아난 것에 감사했다. 긍정적인 마음. 우리 가족은 그 사고에 대한 후유증으로 몇 년 동안 힘겨운 나날을 보냈다 하지만 어머니의 삶의 목적을 확고히 해준 긍정적인 경험으로 그 사건을 해석하기로 선택했다. 어머니는 대부분의 사람이 당연하게 여기는 사소한 일들까지도 감사하게 생각을 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했다. 주변 환경을 인식하지 못하면 당신은 아무 길이나 가게 된다. 주변 환경을 인식하지 못하면 당신은 아무 길이나 가게 된다.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 5명의 평균 모습이 바로 당신이다. 5명의 평균이 가장 누구와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 5명의 평균. 피그말리온 효과. 당신은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따라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한다. 다음에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피그말리. 흥미롭게도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어떤 것을 선호할 때 그 이유가 그것이 정말 좋아서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런 현상을 단순 노출 효과라고 한다. 당신의 욕망은 대개 단순히 무언가에 노출된 결과다. 한 연구에서도 담배 광고에 자주 노출된 사람은 흡연을 별로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누가 친구가 되는지에 적용된다. 근접 효과에 따르면 교실에서 바로 옆에 앉은 사람이 두 줄 앞에 앉은 사람보다 친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 교실에서 바로 옆에 사람이 그렇지. 대중연설가이자 작가인 지글러는 당신에게 입력되는 정보가 당신의 관점을 결정한다. 관점은 결과를 결정하며 결과는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말했다. 더 나은 정보를 받아들이면 더 나은 생각을 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얻는다.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더 원대하고 탁월한 목표를 세우고 싶은가? 더 나은 미래를 나를 원하는가? 미래가 나를
그렇다면 훌륭한 통찰력과 능력을 지닌 사람들과 자주 접촉해야 한다. 비즈니스 전략가 찰리 존슨은 훌륭한 사람을 만나지 않고 좋은 책을 읽지 않는다면 당신은 5년 후에도 지금 그 모습 그대로일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되는 정보가 달라야 된다. 그리고 미래의 나를 행동의 동력으로 삼아라. 그러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 엘렌 랭어는 이렇게 말했다. 사회 심리학자들은 사람의 정체성은 주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달렸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 상황은 누가 만드는가?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을수록 상황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상황을 만들어낼 때 우리는 자기 도움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 깨어있음, 마음 챙김을 통해 우리는 사물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변화의 가능성을 믿을 수가 있다. 토지를 중심적으로 연구하는 엔젤라 드크워스는 투지가 이것이 분명히 개인적인 특성이지만 높은 실행력을 요구하는 집단에 들어가면 투지를 더 쉽게 발전시키고 활용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자신이 바라는 미래의 내가 되려면 그 모습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환경으로 들어가야 한다. 피그말리온 효과에 더해 단순 노출 효과도 활용하라. 인간은 놀라울 정도로 환경에 빨리 적응한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다. 자, 거기서 출발해서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변혁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당신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지점으로 갈 수 있다. 변혁적인 관계를 탄탄하게 구축하면은 미래의 당신은 상상 이상으로 훌륭하고 탁월해질 것이다. 거리적 관계라는 지금 이 지점까지 올 수 있었다. 거리적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미래의 나는 더 멀리 갈 수가 없다.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세 번째 요인은 미래의 나는 환경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면 환경을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잘 선택하라. 위협 네 번째, 미래의 나와 단절되면 근시안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다. 미래의 나와. 자,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은 인간에게 장기적인 계획이라는 말은 비교적 새로운 개념이다. 인간이 이렇게 오래 살며 먼 미래를 계획하도록 지나가지는 않았다. 다음 달 혹은 그보다 좀 더 긴 시간을 대비해서 음식을 저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은퇴 후에 30년을 넘게 살면서 은퇴 자금이 바닥나버리면 어떻게 하는가 고민을 하는 상황은 상당히 낯설다. 이제 새로운 측면을 바라봐야 한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심리학 교수로 15년 동안 미래의 나를 연구해온 할 허시 필드의 말에 따르면 유효한 결정을 내리는 첫 단계는 미래의 나와 연결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다른 사람에게 감정이입을 하는 것처럼 미래의 나에게 감정이입을 해야 한다. 누군가에게 감정이입을 하려면 그 사람의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 사람의 배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하지 않던가? 미래의 나와 연결하려면 미래의 나를 현재의 나와는 다른 허시 필드는 미래의 나와의 연결성 정도가 지금 내리는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감정이입을 떠나서 어떤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한다는 것이다. 당신은 그 사람을 친구로 보게 된다. 그 사람은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당신도 그 사람을 좋아한다. 누군가에게 진정한 관심이 있으면 망설이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 인간과 시간과 에너지 자원을 기꺼이 희생한다. 마찬가지로 미래의 나의 나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 그래요. 생생한 미래야말로 강력한 미래다. 미래의 나에게 투자하고 그 과정에서 소소한 성공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면 미래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환경과 상황에 있는지 어떤 일상을 사는지 자세하게 그릴 수 있을 것이다. 허시 필드의 말에 따르면 미래의 나를 향해 가는 것보다 미래의 나를 현재로 끌어오는 게 사실상 더 수월하다. 미래의 내가 현재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서 미래를 생생하고 자세하게 그려보라. 비전은 상승할수록 달성하기가 더 쉽다.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네 번째 요인은 미래의 나와의 단절이다. 미래의 나와 단절되면 당신은 원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만들 수 없다. 미래를 내다보며 생각할 수도 장기적인 전략을 세울 수도 없다.
끊임없이 주의를 빼앗는 일에 빠져서 하루하루를 보내며 근시안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다. 미련하와 단절될 때 미련하는 큰 빚더미에 앉아서 크나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 시급한 문제와 사소한 목표가 당신의 발목을 잡는다. 이성적이고 의식을 지닌 창조물인 인간의 본성상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미래를 좁은 울타리 안에 가두고 만다. 내일과 몇 주 후에 대해 고민에 빠지기 일쑤이며 몇 달 후를 대비해서 막연한 계획을 세운다. 대개 우리는 발등에 떨어진 문제들을 처리하느라고 고군분투한다. 그래서 지금 순간 너머를 바라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더 먼 미래를 깊이 생각할수록 미래를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 능력은 더욱 향상된다. 이것이 힘의 천이고 25세가 될 때까지 이 시계는 멈춰 있다. 그리고 25세 생일이 되면은 시계의 1년이라는 시간이 적용한다. 그리고 즉시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된다. 25세 이후에는 신체적인 노화가 멈춘다. 28세, 49세, 심지어 302세가 되어도 팔뚝의 시계가 똑똑거리기 시작했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다. 사람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에게 남은 시간만큼 살 수 있다. 빈민가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를 겨우 버틸 시간만으로 살아간다. 반면에 최상위 타임존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팔뚝 시계의 수준에 맞춰 빈민가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를 겨우 버틸 시간, 최상위 타임존에 사는 자신의 팔뚝 시계에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의 시간이 들어있어 영생을 누리는 것도 가능하다. 빈민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교대 근무를 마치고 받는 시간이 자신에게 남은 생명이다. 그들은 다음날 교대 근무가 끝날 때까지 살 수 있는 정도의 시간만 받는다. 다음날 교대 근무가 끝날 때 그 다음날 생존할 시간이 팔뚝 시계에 채워진다. 빈민가 사람들은 하루의 생명을 연장하려고 일자리에 얽매여 있다. 그들은 위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필수적으로 하루의 시간을 그렇게 보낸다. 영화에서 상위 타임존 사람들은 높은 경제력 지위를 누린다. 그들은 좋은 직장에 다니며 여유 있는 생활을 한다. 빈민가에서 벗어나 하위 중산층 타임존으로 진입하는 데는 1개월의 시간이다. 하위 중산층에서 중산층 타임존으로 진입하는 데 비용은 2개월의 시간이다. 중산층에서 상위 중산층 타임으로 진입하는 비용은 6개월이면 된다. 빈민가에 사는 사람이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모으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25세가 막 지나는 사람들이 상위 타임존으로 이동하는 일도 드물다. 그러게 하려면 가족을 버려야 하기 때문이다. 윌의 가족은 빚이 너무 많아서 윌이 25세 생일에 받은 시간은 일주일 만에 바닥 나와버렸다. 흥미로운 점은 상위 타임존에서는 모든 게 느리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그곳의 사람들은 엄청난 양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서두르는 법이 없다. 반대로 하위 타임존의 사람들의 시간이 너무 적어서 음식을 먹고 정구서를 결제하고 직장에 가고 아이들을 학교로 데려가고 타이어를 교체하고 영체질을 하는 등 등등덕친 일을 처리하는 게 대부분의 행동인데 하루 사이 인생이 따라왔다. 기껏해야 한 달 정도를 미리 계획해서 가끔 휴가를 가는 정도이다. 1906년 저널리스트 알프레드 헨리 루이스는 인류와 무정부 상태 사이에서 단지 9길이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많은 사람의 고작 9길이 정도만 비축해 놓는다. 대부분 6개월 지의 식량이 없다. 또한 12개월 안에 생길 수 있는 위급 상황에 대처할 자금이 없다. 로비는 양동이를 비우고 다시 시작했다. 이번에는 중간 크기와 큰 크기의 돌멩이를 먼저 부었다. 그 다음에 자갈을 쏘니 자갈이 돌멩이 사이사이 공간에 채워졌다. 중요한 걸 먼저 넣으므로 마법처럼 모든 것이 똑같은 공간 안에 들어갔다. 자갈을 먼저 붓는 행동은 사소한 일들에 집중하는 것을 말한다. 코비는 양동이가 우리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중간 크기와 큰 크기와 돌멩이는 인간관계나 계획, 배움, 건강 등의 중요한 일이다. 자신 같은 이메일 확인, 모임 참석 등 시급한 일이다. 중요한 일보다 시급한 일을 먼저 할 때 우리는 결코 중요한 일을 먼저 넣음으로써
그래서 중간 크기의 이런 것이다. 비즈니스 건물 그랜드 카도는 50세까지 치열하게 일했다. 그러다가 자신이 매우 열심히 일했지만 목표를 너무 작게 채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일주일에 80시간을 일하면서 그 수입을 목표로 하는 사람도 있고 몇 백만 혹은 몇 천만 달러 수입을 목표로 하는 사람도 있다. 일한 시간의 양은 중요하지는 않다. 중요한 건 일의 목표가 무엇인지. 일의 목표. 카드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작은 비전은 작은 결과로 굉장히 엄청난 노력을 쏟아붓더라도 작은 비전은 그렇게 된다는 것이 꽃을 피운다는 거고, 자, 목표를 더 높게 세우는 것이 낫다. 광국의 전설 포라덴이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능력 이상의 목표를 세워야 한다. 자신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는 철저히 무시해야 한다.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회사에 근무하는 것이 자기 개발, 자기 능력 밖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회사를 목표로 삼아라. 타임지 표지에 실리는 게 상상할 수 없는 목표라면 그것을 목표로 삼아라. 그리고 그 목표를 현실로 만들어라. 불가능은 없다. 경기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당연히 패배다.